통장 잔고 347원. 60대 이정훈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을까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정훈은 62살이 되던 해봄 건설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죠. 아내 미숙과 함께 작은 도시의 단독주택에서 평온한 일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후엔 텃밭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와 딸 은경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집안이 왁자지껄했죠. 할아버지, 우리 용돈 주세요.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 여기 있다. 정훈은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징조들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쌓여있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어요. 집을 사면서 받은 3억 원짜리 대출 중 1억 5천만 원이 아직 남아있었죠. 5월 상환액만 해도 8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건설업 특성상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괜찮아. 몸이 아프면 치료받아야지. 돈이 뭐 대수야? 정훈은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왔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의 낙관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가계 수지가 맞지 않기 시작했어요. 연금과 퇴직금 이자만으로는 생활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에서 조금씩 빼서 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 정훈에게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이정훈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2회차 연체입니다. 조속한 상환 바랍니다.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체가 2회차라는 건 이미 2달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5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정훈 고객님이시죠? 대출 상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하지만 고지라는 게 언제인지 정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고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고지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정훈은 이런 상황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온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내 미숙에게도 상황을 축소해서 말했죠. 여보, 요즘 살림이 좀 빠듯하네요. 조금 조심해서 쓰면 괜찮을 거야. 퇴직금도 있고. 하지만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정훈은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연체되기 시작했고 카드사에서도 독촉 전화가 쏟아졌어요. 정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은 동네 친구 성철을 만났습니다. 성철도 비슷한 나이에 퇴직한 처지라 서로의 사정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죠. 정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그냥 그래. 별거 없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나한테 털어놓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성철의 따뜻한 말에 정훈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간 날이었죠. 정훈은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행 직원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연체 이력과 소득 감소로 인해 은행 내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원금 상환이라는 말에 정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집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훈은
아내 미숙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실은 우리 형편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대출을 연장할 수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괜찮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어떻게든 해결할 줄 알았는데. 미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밤 정우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한 거죠.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재정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들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부채 규모, 월 지출 내역, 수입원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상담사에게 보여줬어요.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아야 절약할 곳을 찾을 수 있거든요. 상담사는 정훈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모든 지출을 기록해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찾아서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훈은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나요? 그러게요.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가네요. 외식비, 용돈, 각종 구독 서비스, 병원비까지 합치면 월 지출이 2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연금 수입은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부족한 돈은 계속 퇴직금에서 빼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정훈 부부는 절약할 수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은 월 2회로 줄이고 각종 구독 서비스는 정리했어요. 손자 손녀 용돈도 줄여야 했죠.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요즘 좀 어려워서 많이는 못 주겠어. 아이들은 실망스러워했지만 정훈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금 절약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입을 늘려야 했어요. 정훈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2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몇 군데를 알아본 끝에 경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입이 늘어나는 건 다행이었어요. 여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정우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추위를 견디며 여름엔 더위와 싸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 힘든 게 참을만 했어요. 몇 달간의 절약과 추가 수입으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됐던 카드값을 갚고 밀렸던 세금도 조금씩 납부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출 이자라도 제때 낼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원금 상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원금 상환을 요구했고 집을 팔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비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응,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정우는 여전히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대충 상황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아버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며칠 후 200만 원을 송금해왔습니다.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정우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상담사는 정훈에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대출도 갚고 여유 자금도 남길 수 있을 텐데요. 평생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훈 부부는 집을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집값이 살 때보다 많이 올라서 4억 원에 팔 수 있었습니다. 남은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2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새 집은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부부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대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죠.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훈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금 이자와 경비 월급, 그리고 연금을 합쳐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했어요. 정훈은 재정 교육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설계, 투자의 기초, 절약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위험하지 않나요?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안전할 수 있어요. 예금만 하시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갑니다. 정훈은 처음엔 투자라는 것 자체가 도박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금의 일부를 국채와 안전한 펀드에 나누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마조마했지만 몇 달 지나니 예금 이자보다 조금씩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에서 유혹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동네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권하는 거였죠. 정훈아,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몇 개월만 맡겨두면 원금의 30%는 이익을 볼 수 있어. 글쎄요. 요즘 공부해보니까 그런 고수익엔 다 위험이 따르던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 기회는 잡아야 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솔깃했을 이야기지만 정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판단력이 생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훈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안정화됐어요. 경비일도 익숙해졌고 투자 수익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생겨서 지출 관리가 확실해졌죠.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정훈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저희가 노후 재정 관리 강연을 하는데 혹시 본인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한 분이시지만 큰 어려움을 극복하신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정훈은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강연장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퇴직 후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청중들은 정훈의 솔직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계부부터 써보세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정훈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됐고 온라인 카페도 만들어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훈은 이제 67살이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안정된 상태였어요. 체계적인 투자와 절약 덕분에 자산도 조금씩 늘어났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놀러왔어요. 아버지, 요즘 되게 편해 보이세요.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셨는데. 그래,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래,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줄 수 있어. 정훈은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뿌듯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용돈 줄 여유가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줄 수 있게 됐거든요. 아내 미숙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줄어들었죠. 여보, 그때 집 팔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맞아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정훈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만약 건강상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정훈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회원이 가입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퇴직 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입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훈은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이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상이 정훈에게는 새로운 보람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정훈은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부부가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 함께하겠어요. 정훈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걸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깨달은 소중한 것들이 많았어요. 돈의 가치, 가족의 의미,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말이죠. 이제 정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경비일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재정상담 봉사활동을 하거나 강연을 준비했죠. 정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 파산의 위기에서 재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였어.